네, 그렇다면 블록 내에서 국가들의 친밀화에 따라 여러 기회가 생길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떤 투자 기회가 있을까요? 또 큰 그림은 어떻게 그려봐야 할까요? 블록이 된다는 것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차단을 의미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교역을 하지 않고 해당 시장 내에서만 모든 수익과 수출을 해결을 해 나가겠다라는 이제 표현으로 이제 대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블록은 그러면 정말 단단한가요? 그 안에서만 모든 게 해결이 되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서구 블록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결속력이 약하다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서구 쪽에 편입이 돼 있으면서도 상대 쪽 블록,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싫어하고 미국이 굉장히 적대시하고 위협 요소라고 생각하는 중국하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숄 총리가 오히려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제안을 해서 바이오엔테크 백신을 공급함과 동시에 우리 교역을 좀 늘립시다 라는 부분에 이제 서로 간에 합의를 하게 됐고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블록이 형성이 되더라도 그 블록 안에서 어떤 블록 국가들끼리 똘똘 뭉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국가가 자신의 경제적 이념 때문에 약간은 와해되는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례들이 나타납니다. 즉, 앞으로 유럽 같은 경우는 재정적인 부분과 그리고 산업적인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약한 부분이 있고 독일을 제외하고는 제조업의 기반 자체도 상당히 좀 낮기 때문에 실제로 유럽이 블록화돼서 서구 쪽에 블록화돼서 간다고 한다면 유럽 내에서도 이런 움직임에서 이탈을 하려는 국가들이 나타날 겁니다. 다만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회가 나타나냐, 와해가 만약에 되거나 유럽이 결속력이 약화되더라도 유럽이 이번에 큰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결정적인 요인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이번처럼 러시아의 좌우지되는 에너지, 그로 인해서 러시아 어떤 한 국가로 인해서 공급망이 다변화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에너지원이 다변화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국가적인 리스크들, 이런 것을 탈피해야만 하는 것이 이 EU의 공통적인 과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나가고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번 9월에만 해도 수소 뱅크를 통해서 20억 유로를 투자함으로써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내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단은 유럽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크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즉 한국 기업 입장에서도 이 기술을 가지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기술 부분을 어필하면서 시장을 약간은 우리가 잠식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것이 바로 그 기업이 향후에 어떤 기업이 어떤 통로로 들어가는지를 확인하시면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난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이제 이런 안보적 리스크를 겪고서 유럽이 나토에서는 유럽의 어떤 국방비 비중을 GDP 대비 2%로 맞추기로 했는데 이 비중을 24년도까지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1%대에 불과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방비에 대한 부분들, 증액 부분들이 이제 강화가 될 것이고, 최근에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폴란드에서 우리 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를 했었죠. 근데 이런 양상들은 더 확산이 될 겁니다. 왜? 지금 최근에 동유럽 국가들이 폴란드 외에 대부분이 자국의 안보 안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군사 증액과 장비 증액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방 무기 산업들이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니치 마켓이 열린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런 국방 관련해서는 우리는 그 무기 만드는 회사만 찾아봐야 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렇게 무기를 공급함과 동시에 앞으로 블록화가 되면은 서로 간의 국가들 간의 어떤 신임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강화되기 때문에 예전의 미소 냉전 때를 견주어 본다면은 서로를 관찰, 감시, 감독하는 위성이나 레이더, 그를 기반으로 한 반도체 쪽까지도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련된 기업들, 국방, 위성, 레이더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국내에만 너무 국한하지 마시고 글로벌 기업, 특히 미국 기업에서도 좀 집중해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023년까지 미국 장기채 투자를 좀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일단 장기채라고 하면 이제 보통 10년물 그리고 30년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장기채는 우리가 금리라고 하는 것이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갈 때 금리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그 이유는 당연히 물가가 높으면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중앙은행이 인상할 것이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즉 기준금리와 인플레이션 요소가 있고 추가로 장기금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나라의 경제가 어떻지라는 부분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즉 10년물이라고 하면은 이 나라의 경제가 10년 후에는 어떨까, 30년 후에는 어떨까라는 부분들을 다 복합적으로 내포를 한다는 의미고요. 최근에 이제 내년도까지 놓고 본다면 23년도에 미국이 완만한 침체를 겪을 거라고 했는데 침체를 겪은 다음에 그림은 어떻게 되냐? 어느 정도 리바운드는 충분히 나타날 겁니다. 특히나 23년도, 24년도 넘어가면서부터는 민주당에서도 바이든 정부가 계속적으로 민주당 정권을 계속 창출해내기 위해서 정책적인 드라이브 그리고 예산 시행에 대한 드라이브들을 계속 걸 것이고요. 반대편에서는 트럼프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쪽에서 민주당이 나라 경제를 망쳤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서 우리는 인플레도 잡을 거지만 경제도 더 잘 살릴 수 있어. 우리는 이렇게 신재생에만 고집하지 않아. 현실적인 전통 에너지까지 다 병용을 할 거야. 이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경제는 충분히 24년도 어느 정도 리바운드를 하고 특히 그 당시에 물가가 높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 정책적으로 시행하지 못한, 즉 성공적으로 이 친환경 산업을 갖다가 미국의 핵심 산업으로 키우지 못한 부분을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리바운드가 나타나고 경제 부양 효과도 나타날 겁니다. 다만 24년도 이후의 그림은 어떠냐? 미국 경제가 다시 고공 성장 행진을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 15, 16, 17, 18년도를 놓고 본다면 G2 경쟁이 계속 강화가 됐을 때 미국 경제가 2%대 내외에서 계속 반복적인 흐름을 했는데 그 당시 서로 간의 관세 부과와 교역거래 감소 때문에 상당히 미국도 경제가 필요한 상태를 반복을 했기 때문이고 그 당시 이제 투자나 여러 부분, 기업 부분에서도 체감적으로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안 좋은 현상들이 반복이 됐습니다. 24년도에 내수적으로 그리고 재정 그리고 정책적인 그리고 대통령 향후 차기의 대통령을 앞두고서 어떤 재정 부양의 어떤 부분들이 작용을 해서 경기가 어느 정도 안정화는 유지를 시키겠지만 그 이후에 24년도 이후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경제는 계속적으로 이제 2% 잠재 성장률 내외에서 계속 반복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즉, 이 그림은 뭐냐면은 앞으로 10년 후에 미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 경제는 확 올라서기보다는 어느 정도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와중에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고 이 블록화라는 흐름이 이 미국 경제 발목을 앞으로 크게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당장은 아직은 미국 금리 인상이 완전히 마지막 사이클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 장기채, 미국채를 투자를 해 두신다면은 긴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다른 나라 국채는 좀 배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넘어가면 분명히 국가별로 크레딧 리스크, 부도 리스크들이 더 확산되는 국면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미국 장기채에 집중 내년도에 해보십사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경제 연착륙 국가에 맞춘 채권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요? 이게 바로 이제 장기적으로 10년, 30년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이 경제가 어느 정도는 안정화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의 성장의 어떤 모멘텀은 부재하다. 이것이 이제 경제 연착륙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경기가 어느 정도 연착륙할 수 있는 국가는 그래도 크레딧 리스크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 나라의 장기 국채 투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는 국가가 어디 있을까요? 어느 지역이 괜찮을까요? 라고 판단한다면 이 축차적으로 보셨을 때 일단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채는 장기채 기준으로 괜찮아 보이고 24년도 초반쯤까지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년 상반기에 좀 미국채에 집중을 하시고 내년도 하반기쯤에 놓고 보셨을 때는 유럽 국채들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독일,
분트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독일 채권, 장기 채권도 괜찮아 보인다. 이게 우리가 예상하는 시나리오와 모든 시점들이 현실적으로 딱 들어맞기 힘들지만 지금 사이클로 간다면 내년 상반기쯤에 미국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기업들이 크레딧 리스크로서 그동안 이제 에너지나 원자재 비용 그리고 금리 인상 때문에 자금 조달이 힘들었던 기업들이 부도 리스크 혹은 크레딧 리스크로 상당히 힘들다 그리고 두 손을 드는 그러니까 부도가 나는 실제 그런 기업들이 일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업들이 나타난 그 시점에서는 우리가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하죠. 국채 대비 회사채 금리의 그 보폭이 상당히 벌어지고 그러면은 그것들은 자금 시장을 또 교란시키고 국채 시장도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아주 어려운 국면이 지나고 나면 또 한 단계 또 안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유럽도 내년도 상반기를 잘 견뎌내면은 내년도 하반기가 됐을 때는 경제가 다시 어느 정도 에너지에 대한 이제 자율적인 어떤 공급원을 찾는다든지 그리고 두 번째는 대체 에너지에 대한 투자 드라이브를 다시 건다든지 이런 요소가 부각이 되면서 어느 정도 호황은 아니지만 경제가 안정화되는 성장률 패턴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누운 U자의 패턴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은 올라선 다음에 또다시 횡보한 그런 미국의 경기 경로를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내년도 하반기쯤이 됐을 때는 연착륙이 되는 이제 첫 번째 대상국가 미국채를 먼저 상반기에 집중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독일 위주로 유럽 국채도 장기채 위주로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은 전략일 것 같다라고 판단합니다.